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고종의 개혁, 광무 개혁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개혁, 그 다음이 민씨들의 어떤 개혁, 그 다음에 이제 광무 개혁, 고종의 개혁, 이런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지금 왔습니다. 근데 고종의 개혁, 광무 개혁은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한 그 세력 균형, 이 속에서 고종이 나름대로 그 개혁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와 일본의 이 팽팽한 게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걱정을 제가 전 시간에 했습니다. 실제로 그 걱정이 현실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1904년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904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러시아와 일본이 팽팽한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드디어 깨져요. 으그러지면서 꽝! 러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네, 여러분 10년 전 기억나십니까? 1894년 10년 전에 청일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일본이 이겼지 않습니까? 10년 뒤 다시 또 이제 일본이 러시아랑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러일 전쟁. 이게 러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이 이겨요. 일본이 이기면서 이때부터는요, 일본의 영향력으로 이 한반도가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아쉬운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자, 어쨌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러일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단, 네, 러일 전쟁. 이 러일 전쟁은 정말 우리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주죠. 일단 기본적으로 독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 독도가 전략적으로 배가 이게 러시아가 북쪽에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거기 감시할 수 있는 그곳으로 독도가 참 적합한 곳이다라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독도를 강탈해 버려요. 근데 독도는 누구 땅이야? 독도는 우리 땅이잖아. 그죠? 이미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1905년에 강탈해 가는데 1900년에 칙령, 고종이 칙령 41호를 발표해가지고 다시 한번 독도가 우리 땅임을 또 한번 보여줬어요.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독도가 무인도,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아무도 주인이 없는 무인도 섬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강탈해 버렸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순간이죠. 자, 어쨌건 간에 러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 조약을 하나 강요합니다. 이게 바로 한일 의정서라는 건데 한국과 일본 간에 맺은 조약인데요. 이 한일 의정서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한반도에서 일본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땅, 그 토지를 마음껏 쓰겠다. 토지를 마음껏 쓰겠다라는 그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계속 수행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이 승기를 좀 잡았어요. 이제 일본이 이길 것 같아. 이길 것 같으니까 아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내정 간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맺은 게 바로 1차 한일 협약이라는 거예요. 또 한국과 일본 간에 또 조약을 체결한 거죠. 자, 이 1차 한일 협약의 내용은 뭐냐면 내정 간섭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문을 파견해요. 고문이 뭐냐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런 것들을 조언해주고 지시하는 그런 사람을 고문이라고 하거든요. 그 고문을 파견하는데 어떤 고문을 파견하냐면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 파견합니다. 재정고문은 말 그대로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조언해주는 역할, 외교고문은 말 그대로 외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언해주는 역할, 이런 사람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제와 외교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 재정 고문은 메가타가 오고요. 외교 고문은 스티븐스가 파견됩니다. 스티븐스 외국인이에요. 메가타는요, 나중에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걸 단행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을 못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일본 돈을 쓰도록 만들어놓습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경제적인 준비를 해놓는 역할을 이 메가타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것이고, 스티븐스는 외국에 나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돼야 되는지를 막 이야기가 다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스티븐스는 분노한,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분노한 이 미주 지역 한인들, 샌프란시스코의 장인환 전명운이 결국 빵. 네. 스티븐스는 결국 총에 맞고 이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자, 어쨌건 이 메가타와 스티븐스 이런 고문을 파견해서 이 1차 한일협약은 이렇게 고문 정치, 고문들이 감나라 배나라는 그런 고문 정치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일본이 완전히 승리를 했어. 승리를 하니까 이제 드디어 1905년 그 다음에죠, 을사늑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이 을사늑약을 다른 말로 제2차 한일협약, 아까 제1차 한일협약이 있었죠? 1904년에 이제 2차 한일협약이라는 걸 체결해요. 이 2차 한일협약의 핵심은 뭐냐면 외교권을 강탈하는 거야.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편의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싶어. 근데 내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이 뭐였냐면은 누가바야. 누가바 먹나? 요즘 아이들. 어쨌건 뭐 누가바를 먹고 싶어. 그런데 나는 이걸 먹고 싶은데 이걸 결정하는 게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걸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바를 먹어야 되는데 안 돼. 넌 브라보콘을 먹어. 난 누가바 먹고 싶은데 브라보콘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스크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 버린 거야. 얼마나 슬퍼. 내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내가 못 먹는다니. 얼마나 슬퍼. 이게 바로 그거예요. 외교권. 다른 나라랑 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는 거지. 외교권을 강탈당하게 되는 사건. 사실 이 외교권을 강탈당했다는 얘기 뭐냐면, 아니 내가 아이스크림을 내가 마음대로 사 먹지 못한다는 건 내 의지대로 내가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이미 내가 아니야. 나는 주체적인 어떤 그 권리를 내가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부터는 거의 망한 거나 맞죠. 내가 아닌데 뭐. 그죠? 이 을사늑약 1905년에 이미 나라는 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너무 슬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통감이 파견이 됩니다. 그전에는 여러분들 그 전에 그 1차 한일협약에서는 고문들이 파견됐잖아요. 이제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고문은 그래도 조언해주는 역할,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통감은 이렇게 하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초대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누군지 아시죠? 나중에 안중근. 네. 바로 그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파견이 되고 있더라.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이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이렇게 외교권을 강탈하는데 앞장섰던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있죠. 그들을 우리는 을사오적이라고 합니다. 을사오적 누가 있을까요? 네,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을사오적. 또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제로 막 그냥 무기를 쫙 깔아놓고 그냥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 을사늑약을 밀어붙인 거예요. 고종은 도장 안 찍었어. 나는 원치 않은데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건 부당하다. 라고 해서 1907년에 당시 열리고 있었던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만구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 그리고 헐버트까지 외국인 헐버트까지 파견을 해서 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려요.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러 간 이 헤이그 특사가 을사늑약 때문에 이 회의에 참석을 못합니다. 왜? 을사늑약으로 우리 외교권이 없잖아요. 외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이준은 너무 그게 너무 우라가 막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곳에서 돌아가십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신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외교권이 없는데 일단 외교적 행위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 넌 을사늑약으로 분명히 외교권을 포기했는데 왜 외교적 행위를 하느냐?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지시했던 고종을 강제로 퇴위, 잘라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참 가슴이 아프죠. 네, 일국의 왕비를 1895년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죽이지를 않나. 또 그의 남편 고종을 이렇게 강제로 쫓아내지를 않나. 정말 분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 고종을 강제로 쫓아낸 이후에 다시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걸 한일 신협약이라고 합니다. 한일 신협약. 이 한일 신협약을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이라고 해요. 이 한일 신협약을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데, 이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군대를 해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지금 이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나씩 착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군대 해산. 그리고 나서 1910년 8월 29일 결국 경술련, 이 경술련이 1910년이 국가의 치욕스러운 상황, 한일 병합,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8월 29일. 여러분이 8월 29일 기억해 두세요. 8월 29일 날 나라가 망했고 35년 뒤 1945년 8월 15일 날 다시 나라를 되찾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아,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고문이 파견되었고 외교권 강탈당하고 통감이 파견되었고 다음엔 군대까지 해산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결국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었느냐? 아닙니다.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 흐름들 중에 의병 활동도 있었고요. 실력을 키우자는 애국 계몽 운동도 있었고요. 경제적인 힘을 키우자라는 경제적 구국 운동도 있었고요. 우리의 문화를 지키자라는 민족문화 수호 운동도 있었습니다. 의병 활동, 실력을 키우자 계몽 운동, 그 다음에 경제를 키우자라고 하는 경제적 구국 운동, 그 다음에 문화를 지키자라고 하는 민족문화 수호 운동, 뭐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자, 바로 이런 어떤 그 나라가 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 우리의 힘을 되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먼저 의병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그 앞에 여러분들 이 의병에서는요, 앞에 가면 을미의병도 있었어요. 을미의병은 명성황후가 시해됐잖아요. 그리고 단발령, 상투를 자르는 거잖아요. 여기에 분노해서 을미년에 일어난 의병, 을미사변 단발령이 배경돼서 을미의병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을사늑약, 외교권 강탈, 여기에 반발해서 을사의병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을미의병은 을미사변, 을사의병은 그러니까 을사늑약, 그죠? 예. 늑약이라고 하는 강제로 체결했던 조약이라는 얘기예요. 이 을사의병의 대표적인 인물이 민종식과 최익현이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민종식과 최익현이라는 인물들이 있는데, 최익현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흥선대원군, 이제 통치 그만하고 고종이 직접 정치하십시오 라고 했던 그 인물. 그리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도끼 들고 가서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외쳤던 인물. 근데 그 최익현이 또 이렇게 외교관이 강탈됐을 때 등장을 해서 의병 항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근데 특히 을사늑약된 여러분들, 이 평민, 이게 다 민종식 최익현 양반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평민들 중에서도 의병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평민 의병장도 등장해요. 신돌석. 이름만 딱 들어도 여러분들 평민 같죠, 여러분들? 예. 양반들 이름과 다르잖아. 신돌석. 돌자가 들어 돌석. 돌석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문, 딱 이름만 들어도 이거는 양반이 아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신돌석. 이 신돌석 장군이 또 이렇게 평민 의병장. 그러니까 이 당시가 되면 나라가 외교권이 지금 강탈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나게 큰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양반, 상민할 것 없이 다 어떻게든 나라를 구해보겠다는 또 그런 마음들이 지금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이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고 맺은 조약이 뭐라 그랬어요? 정미 7조약. 핵심은 뭐다? 군대를 해사하는 거였잖아. 여러분, 우리나라 국군이 사라진다고 생각해봐.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야. 그때 그 군인들이
해산되자 여기 의병에 합류해요. 예, 이걸 우리는 정미의병이라고 그래요. 자, 봐봐. 정미의병에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 의병은 힘이 어떻게 될까? 더 세지겠죠. 정규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들어오니까 힘이 세질 수밖에 없잖아. 그죠? 정미의병. 자, 이러면서 의병 전쟁화. 예, 의병 전쟁화의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 굉장히 규모가 커진 거예요. 이제까지 을미의병, 을사의병보다 훨씬 더 큰 규모가 바로 정미의병. 왜? 군대가 해산되면서 그 군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서울 진공작전. 예, 13도 창의군, 13도 전국 의병들을 모아가지고 바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미의병 때 나타나고 있더라. 자, 이렇게 정말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지만 어떻게든 나라를 살리려고 했던 그런 의병들의 활동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치지 않고요. 자, 또 있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의열투쟁가 뭐냐면 개별적으로. 의병은 이제 군대처럼 이렇게 싸운 거라면 의열투쟁은 개별적으로 어떤 저항하는 것이죠. 특히 그 러일 전쟁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그 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면서 고문이 파견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고문 중에 스티븐스를 이 장인환 전명훈이 저격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미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리고 을사늑약의 주범 이토이로부미를 안중근이 처단하고요. 을사늑약의 주범 바로 을사 오적 중에 이완용, 그 이완용을 또 이재명이 또 피습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 나라 팔아먹는데 어쨌거나 앞장서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던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술국치, 저 을사늑약 이거 체결됐을 때 또 민영환은 스스로 자결합니다. 왜냐면 민영환이 그 일본으로 지금 이렇게 막 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랑 외교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러시아를 좀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교관으로서의 책무를 다 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진 거죠. 책임을. 공직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적인 어떤 그런 저항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떻게든 살려보자라고 경제 구국운동도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게 나라가 이렇게 기우는 이유가 뭐냐. 이건 일본의 빚을 졌기 때문이다. 이거 빚을 갚아야 된다. 라고 해서 나라빚 갚기 운동을 전개해요. 이게 바로 국채가 뭐냐면 나라빚이거든요. 보상, 갚자는 얘기죠. 국채보상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국채보상 운동이 전개된 곳은 어디냐면 대구예요, 대구. 예, 대구에서 서상돈이라고 하는 인물, 서상돈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에서 나라빚 갚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요. 전국적으로 퍼지는 데 있어가지고 큰 언론이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 그 언론이 뭐였냐면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가 바로 이 국채보상운동을 아주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신문이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 당시 신문 중에서 가장 독자층이 많은 그 신문이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거든요. 이 대한매일신보에서 이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어떤 나라빚 갚기 운동도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실력으로 막 그냥 총을 들고 나가 싸우는 사람도 있고 또는 혼자의 힘으로 누군가의 어떤 그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을 혼내주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나라빚 갚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든 지금 무너지고 있는 나라를 한번 다시 한번 되살려 보겠다라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몽운동. 이 개몽운동에 특히 이 1904년을 관통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달라 그래요. 그거 우리가 개간해서 쓰겠다. 그거를 막아냈던 그 단체가 바로 보안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보안회가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막아낸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기억해 놓으시고 그런 애국개몽 운동단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또 이게 이때 이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잖아요. 그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을 때 격렬하게 저항했던 또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도 있어요. 그래서 보안의 대한자강회. 그 계보를 잇는 진짜 정말 유명한 애국계몽 운동단체가 바로 이 신민회라는 겁니다. 신민. 그러니까 지금 고종도 지금 막 이렇게 강제로 퇴위당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잖아. 그죠? 이제 황제, 고종이 이제 물러나고 쫓겨나고 그의 아들 순종이 허수아비 황제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건 이제 일본에 의해서인 거죠. 그래서 이제 황제는 이제 끝났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이 필요하다 해서 새로운 신자, 백성민자. 그래서 신민회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도산 안창호 선생, 그 다음에 양기탁. 양기탁이 대한매일신보, 이거 운영했던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이 안창호와 양기탁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리 실력을 키우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 실력이 없기 때문에 실력을 키우자. 어떻게? 일단 뭐 학교가 제일 교육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산학교, 대성학교 이런 것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기업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태극서관, 이건 도서관, 그러니까 책을 또 판매하는 그런 곳이 되겠죠. 책을 인쇄하고 판매하는 곳이 되겠죠. 태극서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요. 이게 뭐냐면 독립군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지가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독립군들을 길러낼 수 있는 독립운동 기지를 만주 지역에 건설하기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신민회 회원들이 나중에 이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들을 양성하는 신흥무관학교, 그 신흥무관학교의 그 계보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이제 망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지만 정말 많은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나라가 망하는 걸 막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신민회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국제보상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일제강점기에 그 우리 국산품 애용운동, 이걸 이제 물산장려운동이라고 있거든요. 그 일제강점기의 물산장려운동과 한말, 이건 이제 대한제국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제국의 말기, 해서 한말이라고 하는데, 한말 국제보상운동, 국제보상운동과 일제강점기 물산장려운동 비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말이 신민회, 애국계몽운동이 신민회와, 그 다음이 그 일제강점기 때 1920년대 신간회가 있어요. 신간회. 예, 신간회.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어쨌건 비교하셔야 돼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당시에 여러 어떤 그 근대적인 어떤 기술, 근대적인 어떤 그 시설들 한번 볼게요. 자, 이때부터 최초가 정말 많이 등장해요. 최초. 이건 여러분들 그 도전 골든벨 뭐 이런 데서 정말로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갑니다. 최초의 근대식 학교. 최초의 근대식 학교. 원산학사입니다. 여러분들 원산 알죠? 강화도 조약으로 처음 문이 열린 곳이 어디야? 부산이잖아요, 부산. 그죠? 부산인데 그 이후에 두 개를 더 연락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원산. 거기 원산에서 처음으로 최초의 근대적 학교. 그러니까 이전까지 뭐 서당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였던 그 스타일, 그 모습이 이제 여기 처음 나와요.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 그런데 국가가 세운 최초의 근대식 학교는 한 3년 뒤인가? 예, 유경공원이라는 게 세워집니다. 육성하는 거예요.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그러니까 국가가 세운 학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경공원. 그래서 요거 원산학산 사립학교인데 최초고요. 국립학교 중에서는 최초가 유경공원. 당연히 원산학산 먼저입니다. 그래서 원산학산 유경공원 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특히 선교사들이 세운 근대적 학교들이 있어요. 배제학당, 이런 거, 배제학당. 그 다음에 이제 이화학당. 지금의 이제 여러분들 배제고등학교, 배제중고등학교, 배제대학교, 이화학당도 이화여고, 이화여대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이때 선교사들이 세운 그 학교의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최초야. 최초의 근대식 병원. 여러분 아픈 병원 가잖아. 그 병원의 최초가 어딜까? 그게 바로 광해원. 예, 광해원. 예, 넓게 해. 은혜를 베푸는 병원. 여기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꿔요. 제중원으로. 예, 여러 그 중생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중생들을 또 고쳐주는 병원 해서
광의원, 제종원. 이게 최초입니다. 최초.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건축물로는 독립협회의 독립문. 그 다음에 여러분 대한제국의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국인이가 환구단이 있어야 되고, 이때 이제 명동성당이 또 세워집니다. 명동성당. 그 다음이 덕수궁의 석조전. 예, 고종이 이제 머물고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돌로 만든, 그래서 여기 덕수궁에 가시면 그 옛날 건물도 있지만 아주 새로운 그 신식 건물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이때 만들어진 그런 건축물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대 시설로서는요, 이때 이제 사실은 뭐 갑신정변 터지고 뭐 청일전쟁 터지고 하니까 이게 청나라 일본도 지금 청과 일본의 소식을 빨리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라. 뭐 언제 배 타고 가고 언제 말 타고 가서 그걸 전달하겠어요. 그래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당시 전보. 이 전보를 따닥따닥 하면 전신이 있어요. 전신. 그 전신선을 통해서 전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화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네, 전화도 이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등, 드디어 이제 이 여러분이 전등은요, 에디슨 회사에서 들어와요. 예, 에디슨이 왜 전구를 상용하잖아요. 전구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 시점에 우리도 이제 이 전구, 에디슨 회사에서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거의 차이 안 나요. 예, 전등. 그 다음에 전차. 아, 이때 전차 다닙니다. 네, 서울 종로거리에 전차 다녔고요. 그 다음에 기차. 이 기차도 다닙니다. 최초의 기차가 서울 경자,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선. 이게 최초의 기차가 또 이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근대적인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또 인쇄, 박는 거예요. 문자를 박는 그런 관청이라는 뜻이죠. 방문국. 이런 근대적인 어떤 시설 만들어지는데, 이 방문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인쇄가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나중에 배울 한성순보. 예, 한성순보. 방문국에서 인쇄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폐 만드는 곳. 예, 지금 이제 화폐는 우리나라 그 조폐공사에서 만들잖아요. 그 조폐공사의 출발, 전환국. 네. 전환국에서 화폐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무기 만드는 창고, 기기창. 이거는 이제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개화 정책을 총괄했던 곳이 통리기무아문이다. 그 통리기무아문에서 신식군대 별기군도 만들었고, 그리고 외국에 사절단도 보냈다. 청나라에 보낸 사절단이 영선사다. 그들이 갔다 와서 만든 게 바로 기기창이에요. 그 다음에 우정총국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갑신정변이 터졌을 때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우정총국이었다. 여기서 뿌리야 하면서 땅 갑신정변이 터졌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근대 시설들이 이때 다 만들어지고 있더라. 자, 근대적 신문,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 여러분, 순보는 뭐냐면요, 순자, 이게 한자가 뭐냐면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면 뭘까? 그건 주보야. 매일 나오는 거야. 그럼 일보야. 예, 그래서 한성순보. 근데 여기 나중에 이제 문을 닫고 나중에 한성주보로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 또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독립신문. 이 독립신문은 뭐 최초의 순환걸신문. 그리고 영문으로도 같이 외국인들한테도 좀 알리려고 영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독립신문을 발행했던 사람들이 독립협회를 만들었고, 그들이 독립문을 또 세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서재필. 그 다음에 또 황성신문이 있는데요. 황성신문은 왜 유명하냐면, 이게 을사늑약을 체결할 때 외교권이 강탈됐잖아. 이또 히로부미에 의해서. 그때 분노하면서 쓴 사설이 있어요. 그게 시일이야 방성되고, 이걸 풀어보면 오늘 목노와 통곡하노라. 외교권을 강탈당했다. 외교권을 빼앗겼다. 너무나도 억울하다라는 걸 이 장지연이 실었던 신문이 바로 황성신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대한매일신보, 이 제국신문은 이제 주로 서민들이 많이 보는 거고요. 여기 대한매일신보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특히 국채보상운동. 이 베델은 외국인이에요. 이 대한매일신보는요, 굉장히 일본의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대한매일신보를 어떻게 하질 못해요. 이유는 여기 책임자가 베델이야. 양기탁도 있지만 베델이 있거든. 베델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가 치외법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대한매일신보에서 일본의 만행을 비판하는 기사가 많이 실렸고, 많은 독자들이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때 이제 많은 음식으로 뭐 커피라든지 그리고 호떡 뭐 이런 것들도 이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종이 또 이 커피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죠. 네. 자, 어쨌건 이 한말 여러 어떤 시설도 살펴봤는데 어쨌건 그 마지막은 좋지 않습니다. 1910년 8월 29일 결국 나라가 망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1945년 35년간 있었던 식민지 일제강점기로 들어갈 텐데요. 중요한 건 그 어둠의 시기, 그 절망의 시기에도 희망을 가지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분들을 한번 만나러 가 봅시다.